안녕하세요. 저는 4월의 책이라는 출판사의 안희곤이라는 사람입니다. 4월의 책 출판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오늘 제16회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에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동영상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처음이라서 아마 버벅대고 실수도 많이 할 텐데 아무튼 나쁜 거는 대충 넘기시고 좋은 말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생각하는 그림자 노동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도 있고 또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그림자 노동이라는 경제학의 용어이기도 하고 우리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자 노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 시대, 요즘의 경제, 사회 현실들을 좀 더 통찰력 있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대받은 거는 순전히 이반 일리치 책을 많이 만들었다는 그 자격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을 처음 쓰고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만든 이반 일리치라는 사상가의 책을 저희가 여러 권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림자 노동이라는 이 책이 이반 일리치라는 분의 여러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분의 책을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자격으로 일리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주최 측의 생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강연의 목적은 그림자 노동 자체를 이해한다 또는 이반 일리치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냐, 그걸 이해하려고 강연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림자 노동이든 이반 일리치든 그런 분들의 생각과 개념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리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을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현대의 개념, 중요한 핵심적인 말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고 내가 사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통찰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 그것으로 좀 더 세상을 밝게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일리치도 생각을 항상 하는 그런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 이반 일리치라는 분의 사진이 보입니다. 1926년에서 2002년까지 사셨죠. 돌아가신 지 올해로 18년이네요. 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름은 같지만 이반 일리치라는 실존 인물이고 특히 70년대, 80년대에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명성을 떨친 그런 사상가입니다. 이분이 신부예요. 나중에는 신부 사제직을 포기를 하고 때려쳤지만 원래는 신부였습니다. 가톨릭 신부요. 원래는 공부를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역사학으로 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25세 때 사제 서품을 받아서 신부가 되시는데 그때쯤에 이제 박사학위도 다 받으셨죠. 이분이 얼마나 명민한가 하면은 25세 사제 서품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이른 나이이고 그때 박사학위도 다 끝냈으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명민한 분이죠. 게다가 이분은 언어적 천재예요. 라틴어, 그리스어, 또 유럽의 여러 언어, 동구 쪽 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모든 언어에 등통해서 언어적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워낙 젊어서부터 명민해서 교황청에서 국제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 같은 데야겠죠. 국제부의 소속 사제로 나중에 크게 키워서
추기경까지 될 수 있는, 추기경이 된 다음에는 교황? 교황까지 되기는 어렵겠지만 추기경까지도 장래가 아주 유망하게 보이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25세 사제가 된 다음에 조금 후에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교황청에서 있으라고 해도 항상 사령부에 있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야전으로 떠납니다. 미국으로 떠났는데 처음에는 그 포닥 과정, 박사후 과정을 하려고 떠났다가 미국 뉴욕에서 푸에르토리코인 교구, 그러니까 지역 교구가 있는가 하면 또 그 국민들 민족별로 교구가 있었나 봐요. 푸에르토리코 교구의 보좌 신부로 자원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라는 데가 섬이지만 미국령이죠.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미국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령이죠. 동남아시아의 괌처럼요. 미국령인데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뉴욕에 와서 많이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 부분,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보좌 신부로 일선에서 활동을 했죠. 얼마나 봉사 활동이나 이런데 매진을 하고 헌신을 했냐면 조금 있다가 아주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칭송과 이런 걸 받아서 결국은 몇 년 후에 30살에 푸에르토리코 섬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가톨릭 대학이 있어요. 푸에르토리코 가톨릭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부총장이 됩니다. 그게 나이 30살입니다. 굉장히 명륜했던 분이죠. 그리고 당시에 좀 있다가 몬시니올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그 주교나 추기경이 되지 않은 공식적인 직함이 아닌 가톨릭 사제에게 붙이는 칭호 중에 몬시니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영예로운 호칭이죠. 뭐냐면 교구나 이런 데서 저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하는 분들이다.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하면은 교황청에서 그 호칭을 써도 좋다. 그래서 제가를 하면은 몬시니올이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그 몬이라는 건 우리 나의라는 뜻이고 시니올, 미스터, 마스터, 선생, 주인 이런 뜻이죠. 몬시니올이라는 칭호를 33살에 받는데 보통 몬시니올 칭호는 50대도 이릅니다. 60대나 돼야지 그런 칭호를 받아요. 굉장히 영예로운 호칭이고 그 세속, 그러니까 현장의 사제로서는 최고의 호칭이죠.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존경할 만한 인품과 학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다가 35살에 멕시코에 가서 그 문헌자료센터라는 CIDOC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센터를 만듭니다. 일종의 대한대학인데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미 학교교육, 대학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품고 이런 방식의 교육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푸에르토리코 대학을 관두고 멕시코에서 일종의 대한대학을 만드는 거죠. 이 CIDOC라는 국제 문화교류 문헌 자료센터라는 CIDOC라는 데는 세미나 형태로 각국의 젊은이들이나 가톨릭 사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 시즌 1년, 2년씩 숱하게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던 데였습니다. 기존의 학교하고는 완전히 체계가 다른 거죠. 평등한 교육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교육이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40대 초중반 43세든가에 이분이 교황청으로 불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신앙교리성이라는 그 옛날로 치면은 이단을 판별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교황청 산하에 신앙교리상으로 불려 들어가는데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설파한다. 너는 도대체 그 멕시코 시골 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신부가. 그러면서 아주 혹독한 신문을 받습니다. 고문을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사상적, 신앙적 신문을 받은 거죠. 일설에 의하면 미국 CIA가
그 정보를 교황청에 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불려 들어가갖고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혹독한 신문을 봤는데, 심지어 당신은 공산주의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받는데요. 그런 질문은 받는 즉시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이거든요. 결국 교황청에서는 젊은 사제들이 멕시코에 CIDOC만 갔다 오면 의식화가 돼서 생각이 삐딱하게 변하고 굉장히 불온한 온상이었던 거죠. 그 거두에는 이반 일리치라는 그 암흑의 거두가 숨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반 일리치가 결국 사제직을 버립니다. 스스로 버립니다. 신앙교리성에서는 아무리 추조를 해도 신문을 해도 나올 게 없거든요. 영성의 면에서나 신앙의 면에서나 봉사의 면에서는 아무럴 데 없으니 할 수 없이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일리체는 그전부터 교황청과 교회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품고 있었는데 그 일을 기하로 결국은 사제직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근데 사제직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신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부는 신부 서품, 사제 서품이라는 거는 하나님에게 받는 일종의 그 서품이기 때문에, 소명이기 때문에 관둔다고 관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제라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관두지만 평생을 신부로 사신 분입니다. 하지만 뭐 종교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들어서서는 CIDOC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을 닫고 결국은 이제 이반 일리치도 다시 혼자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80년대부터는 CIDOC를 폐쇄한 후로는 동남아시아의 아주 빈민가라든지 이런 데를 아주 장기 여행을 했대요. 꼭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체게바라가 의대생이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 전역을 여행했다는 그런 장면이 막 떠오르고 합니다. 그런 현실, 그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 이런 거를 몸으로 느끼고 돌아와서는 50대 때 정도부터는 이제 독일하고 미국의 대학에서 주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머지 시간을 보냅니다. 어디 교수로 소속된 적은 없었고요. 몇 개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하면은 또 다른 데 가서 한 학기 강의를 하고 하는 식으로 자기 삶을 이어갑니다. 뭐 학문적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변에 늘 예전부터 같이 했던 동료들, 뜻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분들과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 집필 활동을 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한 가지만 결국 그래서 2002년에 돌아가시는데 한 가지만 꼭 짚어야 될 게 이분이 벌써 50대 때부터 얼굴에 종양이 생겨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른쪽 뺨에 이렇게 불룩하게 가려진 부분에 보이시죠? 그게 종양입니다. 아마 이 사진이 60대 말 70대 초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종양이 악성 종양이죠. 말하자면 암입니다. 피부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병원 진료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지 그게 무슨 암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냐면 이분은 이 50대 때 조그맣게 생긴 종기부터 악성 종양이 될 때까지 병원 치료도 거부하고 말년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생아편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통을 좀 달래는 정도로 하면서 견디면서 마지막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듣고 생각되는 거는 인간의 고통, 죽음 이런 것에 대한 일리치 특유의 일리치 고유한 태도가 있습니다. 신이 주신 생명 또 고통도 행복만큼이나 인간의 온전한 삶을 이루는 일부다. 근데 그것을 인간에게서 제거하려는 어떤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발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현대 의료가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상황을 고쳐줄 수가 있는가? 아픔은 고쳐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누리거나 인간의 삶을 완성시켜 주는가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품으셨어요. 말하자면 현대 의료가 인간을 고통에서 구원했다, 인간의 수명을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굉장한 허구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대 의료가 중요해진 겁니다.
늙어서 고통스러워진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의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고통의 기간을 결국 늘려주는 거예요. 수명을 늘림으로써. 잘 따져보면 그런 현대 의료의 숨은 어떤 허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반 일치는 그런 걸 거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생각하에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74세인가요? 76세에 삶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이반 일치의 저서를 쭉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쭉 보시면은 원서명과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이 쭉 있는데 7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중에서 파란색, 그러니까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우리나라에 번역은 한번 됐었는데 지금은 절판이 돼서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희 4월의 책에서 앞으로 1, 2년 사이에 다 복간을 해서 다시 낼 생각이고요. 나머지 책들은 현재 서점에서 다 구해서 볼 수 있는 책들입니다. 저희 4월에 책이 낸 책들이 한 절반쯤 되고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낸 책들이 또 한 절반쯤 됩니다. 쭉 보시면 누가 우리를 쓸모없게 만드는가라는 1978년도 작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림자 노동이라는 1981년도 출간작이 있죠. 요쯤에서 이반 일치의 사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는 학교 없는 사회,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의료의 한계, 전문가들의 사회 이런 책들을 보면 주로 현대를 운영하는, 현대를 작동시키는 제도, 공식적 제도들을 통해서 현대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사회 비판적인 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현대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이죠. 물론 거기에는 경제라든지 현대라는 것, 현대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물음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겪는 국가,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부를 한 것들이 전반기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부터 후기의 책들은 대부분 역사적인 접근을 한 책들입니다. 뭐냐면 현대 사회를 굴리는 작동시키는 제도들을 탐구하다 보니 이 제도들의 문제의 뿌리가 역사 속에서 더 밝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근대 경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현대의 사회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점점 거슬러서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노동 젠더는 주로 현대 경제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책인데 역사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2O와 망각의 강, ABC, 민중재정의 알파벳화, 텍스트의 포도밭에서 이런 것들은 사물들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우리 일상의 사물들을 통해서 똑같은 사물들도 중세, 고대, 근대의 사물들이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런 그 물질적 환경과 인간의 일상생활의 환경에 숨어져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에리 프롬은 그래서 이반 일치에 대해서 급진적 인본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Radical Humanism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냐면 역사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근대사회, 현대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굉장히 비판적이고 급진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관심이 끝없이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급진적 인본주의라는 평을 했습니다. 일리치는 역사학자라고 보는 게 제일 맞는데 사실은 사상가라고
철학이나 신학이나 역사학에 한정할 수 없는 사상가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관심은 현대 사회가 얼마나 이상한 사회인지를 거꾸로 과거의 거울을 통해서 현대를 바라보자는 게 이분의 주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들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역사학의 임무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가 어땠는지를 복원하는 게 역사학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과거에 1000년 동안, 500년 동안 살아온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100년, 200년밖에 안 된 현대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거꾸로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역사학의 임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사학으로 또 과거로 거슬러서 현대의 삶의 뿌리를 밝혀보고자 한 거죠. 거기에 바로 L.A. 프로이 말한 이반 일리치의 급진성이라는 것이 거기에 또 숨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반 일리치와 그 여러 가지 배경적인 설명을 다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요 주제인 그림자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림자 노동을 이번에 주제로 삼았는가? 그림자 노동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먹고 살고 생활하는 이 현실, 사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생존이라는 것,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먹고 사느냐, 의식주,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의 뿌리를 보기 위해서는 이반 일리치가 말한 그림자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림자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적 현실, 사회 현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림자 노동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옆에 젠더라는 책이 있는데요. 왜 젠더라는 페미니스트적인 여성주의적인 책이 옆에 같이 있느냐면 그림자 노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남녀 성의 문제, 페미니즘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두 책은 또 함께 꼭 읽어야 될 책이고 그러면 더욱 그림자 노동의 실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림자 노동의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를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한 2시간, 3시간도 모자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림자 노동이 탄생하기까지 또 그림자 노동이 가능한 현대의 사회 경제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쭉 추적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림자 노동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이 책의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먹거리와 자기 삶을 생산을 해서 땅과 토지와 자연을 통해서 자기 생존 조건을 스스로 생산을 해서 스스로 취하는 그런 방식의 오랜 자급자족적이고 자율적인 경제에서 상품이라는 만들어진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주를 영위하게 된 그런 경제로 옮아가는 과정. 그것을 1, 2, 3, 4장에서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장에 토박이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 토박이적 삶이 어떻게 시장과 교환 경제에 의존한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근대 시장 경제가 만들어진 것과 15세기부터 한 17세기까지 걸쳐서 근대 시장 경제가 확고해졌죠. 그리고 근대의 국민국가, 우리가 흔히 내셔널 스테이트라고 말하죠. 네이션이라는 말이 그냥 국가라고들 생각하지만 정확하게는 네이션은 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그냥 국민, 집단으로서의 국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민족국가라 그러면 좀 좋은 의미가 같고 국민국가 그러면 좀 히틀러도 연상이 되고 일본도 연상이 되고 하죠. 근데 근대에 생겨난 각 국들이, 프랑스도 뭐 통일이 되고 스페인, 이탈리아와 독일이 제일 나중에 통일이 됐죠. 그렇게 형성된 나라들은 전부 국민국가입니다. 미국은 독립전쟁부터 이미 국민국가로 처음부터 탄생을 한 나라고요. 그런 내셔널 스테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근대 시장 경제의 공고화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때는 짧게 요약을 하면은 크게 언어하고 종교, 교회, 당시는 주로 가톨릭 교회였죠. 교회하고 그 다음에 교육 체계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언어라는 거는 사실은 옛날에는 모국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모국어를 모어라고 번역을 하는데 머더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 말이라는 뜻의 머더텅이라고 쓰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는 모국어라고 번역을 하는데 세상에는 방언만 있었지 통일된 언어라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옆 동네만 가도 말이 달라요. 하지만 의사소통을 못하는 건 아니고 말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런 방언들이 숱하게 있었고 아주 보통 평민이라도 3, 4개의 언어로 정도로 하는 거는 유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라틴어의 방언들이에요. 그런 언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언어 통일을 한다는 거는 한 국가를 통일하고 그 국가 안에서 상품 교환을 위해서. 여기서 1,000원인 것이 저 동네에 가도 1,000원이어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고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르면은 동일한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품의 교환 가치를 위해서는 언어 통일이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일종의 국가의 대리 역할로 어머니 교회라는 말을 하는데 교회가 모든 그 교회 신자들을 공평하게 하나의 그 교회에 예속된 신자로서 거느리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했죠. 그 교회의 원형이 국가에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왕과 여왕이 자비롭게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국민국가라는 통합적인 체계로 거느리는 것. 이것이 이제 국민국가의 하나의 모델인데 거기에는 언어가 또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너무 미개하면 국가를 통일적으로 통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교육이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보통교육은 물론 18세기에 와서 시작이 돼서 19세기에 완성이 되지만 평민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왕이 다스리기 좋으려면 평민이 오히려 글을 모르고 아둔한 게 좋습니다. 근데 평민 일반인도 글을 알아야 되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근대에 와서 16세기 이쯤에 와서 생긴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알고 해야지 통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가적 통일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육의 이념이 그때 생깁니다. 교육, 언어적 통일, 또 교회처럼 국가가 백성들을 거느리는 이런 체계,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상품이 자유롭게 교환이 돼서 거기서 가치가 창출되는, 그래서 부가 형성이 되고 국가의 부가 늘어나는 그것들이 같은 시기에 근대 시장 경제와 근대 국민국가가 궤를 같이 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책이 쭉 서론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현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근대 경제, 시장 경제, 교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대 경제에 숨겨져 있는 한 축이 그림자 경제, 그림자 노동이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 노동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근대 경제학부터 지금 말씀드린 근대 국민국가, 근대 시장 경제의 초석이 된 근대 경제학의 기본 이념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고등학교 때 아마 이미 배운 얘기죠. 근대 경제학의 제1원칙, 어떤 사람도, 어떤 경제학자도 이 원칙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대 경제, 이게 무너지면 근대 경제학 자체가, 또는 현대 경제학, 고전파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
주류 경제학이 모조리 무너질 겁니다.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 이 전제 아래서 모든 그 어려운 그 수리 경제, 복잡한 그 모든 가설들이 이 위에 세워집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필요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젖먹이 때부터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면 바로 젖을 찾고 조금 자라면 먹어야 되고 옷을 필요로 하고 집을 필요로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필요와 욕구를 만족해야지만 사는 존재다. 두 번째, 하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연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제학은 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인간의 욕구를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근대 경제학이 해야 될 목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원은 유한하니까 누군가가 갖고 있지만 필요 없는 것을 제3자가 가져가 가면 그 사람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만족과 효용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교환이 필요하다. 자연이 베푼 사용 가치, 그대로 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 가치는 유한하기 때문에 교환을 통해서 그 가치를 부풀릴 수 있다. 교환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에게는 10의 만족밖에 못 줄 수밖에 없는 어떤 물건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가면 100의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교환을 하면은 교환 가치가 늘어나서 모두가 최대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아시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라는 거고 교환 가치의 이념이라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는 공리주의가 이 근대 경제학을 뒷받침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만족.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떤 것이 정의냐, 자원의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제일 최대로 많은 사람에게 최대로 많이 배분하는 것이 정의다. 근데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공리주의 철학이 비판을 많이 받죠. 허구다, 그거 자체가 허구다라는 말을 받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근대 경제학, 고전파 경제학과 또 현대까지의 신고전파 경제학의 뿌리와 공리주의의 철학은 굉장히 같은 이념 안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은 유한하다는 말, 결국 희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간은 날 때부터 필요를 가지고 태어난다. 필요라는 말인데, 이 희소성과 필요라는 두 단어가 근대 경제학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전제고요. 거기서부터 교환 가치라는 말, 사용 가치가 아닌 교환 가치로도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신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상품이 자유롭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그것을 최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할수록 경제가 커지고 교환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이다 라고 하는 이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근대 시장 경제의 기본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반 일치는 이 근대 경제의 가장 뿌리 깊은 전제부터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들어갑니다. 첫째, 자원은 희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에 전 세계 인류가 먹고 살기에도 자연은 절대 부족한 적이 없다. 항상 독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취하고 누군가는 자연에 직접 접근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연에 직접 접근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한마디로 누가 땅을 다 차지하면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겁니다. 직접 자연에 접근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경제 체제 때문에 자원이 희소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희소성을 깨부숩니다. 두 번째, 필요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은 물론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의식주의 필요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정도를 대기에는 자연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왜 필요는 있고 자원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냐? 그 필요 자체가 만들어진 필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줄 몰랐어.
어떤 상품을 보면 나는 저게 전혀 필요하지 않았는데 불현듯 느낍니다. 저거 있으면 엄청 좋겠는데? 저거 있으면 엄청 편할 것 같아. 너무 예뻐. 근데 그 물건을 보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필요한지도 몰랐던 겁니다. 우리 삶에서 대부분의 필요는 만들어진 필요일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갖고 있는 것, 집에서 쓰고 있는 것. 없어도 되는 것이 아마 90%일걸요. 그러면 이 필요를 왜 만들었을까?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죠. 교환 가치라는 이념 하에서 상품이 많이 팔려야지 생산하는 입장에서 생산 기업이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세 또는 17세기 이전 또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스스로 일구어서 스스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했던 사회에서는 자원은 희소하지도 않았고 인간은 필요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최소한의 필요만 충족되면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대 경제학이 말하는 현대 시장 경제가 근대 시장 경제가 말하는 이 경제는 대부분 허구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잘 먹고 나름대로 근근하게나마 나름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경제가 왜 이런 필요라든지 자원의 희소성을 강조하냐면 그 밑에는 결국 근본적 독점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근본적 독점이라는 것은 자원을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기업이나 일군의 집단들이 자원을 독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조금씩 쓸 수 있으면 대량 생산이 안 이루어지죠. 자연을 한 부분을 차지를 해서 대량 생산의 체제로 자원을 투여를 합니다. 그런 의미의 자원과 자본의 독점이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상품의 독점입니다. 상품의 독점이 상품을 독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필요를 충족할 때 자연에서 직접 취한 것으로 나의 삶과 나의 먹거리를 취하고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만들어진 상품을 통해서만 그것을 소비함으로써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를 상품이 우리 삶을 독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의 근본적 독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품을 소비하지 않고 하루라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상품 없이 내가 직접 내 삶을 살 수 있나요? 상품이 우리 삶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만들어진 상품이.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왜 상품이냐면 남이 만들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교환을 해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상품인데 그것이 우리 삶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근본적 독점이고요. 그래서 그 상품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옛날의 가난하고는 다른 가난에 시달립니다. 돈이 없어서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주 최소한의 상품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직접 자연에서 무언가를 취할 수 있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노동력이 모자라거나 또는 땅을 적게 갖고 있거나 힘든 사람들은 근근하게나마 조금밖에 못 취하겠죠.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극빈에 시달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상품이 우리 삶을 독점하기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극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가난이 예전의 가난과 현대의 가난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사자, 아프리카에 극빈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누군가가 독차지하고 상품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데 그 상품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빈자가 나타나고 현대의 가난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을 하고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장 경제의 주류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행복한가? 하지만 이 현대 경제 자체도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생산성이라는 또 경제 자체가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체와 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제의 기본 목표는 만족의 최대화잖아요. 근데 상품을 끝없이 생산을 하다 보면 질립니다. 상품이 포화되면 더 이상 만족도가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이 높아지면은 더 이상 만족이 올라가지 않는. 근데 이것은 반드시 만족과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로가 하나 뚫리면은 주변에 있는 작은 옛날 도로들은 다 죽고 그 도로 주변에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하지만 큰 대도시들은 커지죠. 그 도로에 새로 뚫린 도로의 양 끝을 잇는 큰 대도시들은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더 성장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있으면 그 도로에 모두 사람들이 편하다는 걸 알아서 그 도로로 몰립니다. 그럼 도로가 막혀요. 그럼 옛날 도로에서 다니던 시속 30km, 50km보다 더 못한 도로가 되고 맙니다. 항상 경제는 이런 식의 포화 정체 현상을 빚습니다. 그리고 또 독점은 반드시 또 낭비를 가져옵니다. 가령 현대 어업은 옛날처럼 어부가 나가서 그물을 쳐서 오징어도 올라오고 붕어도 올라오고 뭐 잉어도 올라오고 가물치도 올라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갖다가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현대 어업은 어선이 나가서 멸치잡이 어선이 나가면 멸치잡이 어선의 그물에 고등어도 딸려 올라오고 뭐 별별 게 다 딸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멸치만 남깁니다. 반드시 자연의 독점은 낭비를 불러옵니다.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거두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그 자리에서 버리죠. 자연을 낭비하고. 그래서 대량 생산된 멸치조차도 다 팔지 못해서 팔고 남은 것들은 폐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폐기량이 어마어마하죠. 그것은 그대로 자연 상태였을 때는 누군가에게 돌아갈 그런 몫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왜 역생산성이냐? 생산성이 전혀 높아진 것 같지만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독점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교환 가치를 불린 거지 실제로 자연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사용 가치를 불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끊임없는 역생산성을 이 시장 경제는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반 일리치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칼 폴라니라는 경제학자한테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이전에 subsistent economy, subsistence라고도 말을 하는데 생계라고도 번역을 하고 근근하게 살아간다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근근하게 살아가는 그냥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을 하면서 전통 공동체 안에서 삶 속에 묻혀있는 경제가 있었고 그때가 훨씬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삶에서 경제라는 것, 교환 가치라는 것, 자원이라는 것, 필요라는 것을 삶 안에서 뽑아내서 시장으로 내보는 것이 그래서 경제 자체가 우리의 진짜 삶하고는 동떨어져 버린 경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 뽑힌 경제, 토착 경제에 근근하게 살아가는 삶과 밀착되어 있던 묻혀있던 경제에서 임베디드, 베드에 묻혀있는 임베디드 경제에서 베드에서 떨어져서 떼어낸 뿌리 뽑힌 경제로 시장 경제가 이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칼 폴라니의 경제학적 경제사에 대한 관점인데 이반 일리치가 거기서 영향을 굉장히 받아서 지금 말씀드린 근대 경제학에 대한 비판, 현대 경제의 근본적 독점이나 가난인의 문제라든지 역생산성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것은 이 근대 경제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첫째는 공식적 경제, 지금 교환 경제라고 얘기하고 또 시장 경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 경제와 공식적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늘 속에 거대한 경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반 일치는 빙산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빙산 위에 있는 것은 공식 경제고 그 공식 경제를 떠받치는 바다 밑에 어마어마한 빙산의 크기가 그림자 경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달의 뒷면으로도 비교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 분명히 존재하는 엄청난 경제를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그림자 경제가 중요하냐면 공식 경제는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 투여하는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받고 그 임금을 통해서 가정 경제를 유지를 하고 또 그렇게 생산된 상품을 통해서 상품이 교환됨으로써 그 화폐 소득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 자체가 굴러가고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그 시장 경제가 거둔 성과가 골고루 배분이 되고 이것이 이제 공식 경제에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죠. 과연 그럴까요? 공식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에 또는 시장 자본이 임금을 주고 노동을 쓰는 것에 물밑에 가려진 엄청난 보완적인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 경제라는 것이죠. 그림자 노동은 얼핏 보면 무임금 노동,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공식 경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어떤 노동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한데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노동의 종류는 많습니다. 뭐 내켜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무임금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그림자 경제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식 경제를 위해서 공식 경제의 필수 조건으로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는 것만 그림자 노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무임금 노동만 그림자 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림자 노동은 흔히 집안에서 여성이 남편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여성이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집안을 건사하고 하는 이런 식의 가사 노동들 이런 것들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림자 노동은 가사 노동만이 아니고 또 여성만의 노동이 아닙니다. 그림자 노동은 공식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 공식 경제가 가능케 하기 위한 그런 노동들을 전체적으로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르고 그림자 경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령 가사 노동이 없으면 임금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되고 갔다 와서는 씻어야 되고 집안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밤에 잠을 자야 되고 하는 것에 보조적 역할을 집안의 주부가 하든지 아니면 남녀가 바뀌어서 여자가 나가서 일하면 남자라도 집에서 하든지 하는 방식의 무수한 가사 노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임금 노동 자체가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임금 노동 자체의 질 자체가 저하가 됩니다. 결국은 공식적인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이 잘 발휘되려면 그림자 노동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사 노동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노동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 노동자 자신도 우리가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1년에 한 번, 두 번 휴가를 받지 않습니까? 또는 재충전을 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 교육을 받고 어디 가서 연수를 받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모두 임금 노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지불하는 투자하는 노동입니다. 출퇴근하는데 우리가 출퇴근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돌려받지 않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교육,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 교육까지 16년, 유치원까지 합치면 17년, 18년의 교육. 이 교육이 무슨 그림자 노동이란 말이냐. 교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어엿한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전인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아니냐. 그것을 노동이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교육이란 건 원래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벌써 18세기, 19세부터 학교 교육이라는 게 아까 국민국가 말씀드리면서 말했지만 교육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 일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지 과연 우리가 전인적으로 인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교육이라는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오랜
오랜 16년 내지 18년 동안의 교육이라는 것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12년, 14년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장구한 그림자 노동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산업의 일꾼으로 임금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평생교육, 자기개발, 셀프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이 노동을 스스로가 자기에게 가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림자 노동의 세계가 숨어 있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자기개발이라든지 셀프헬프, 자조의 이념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이념까지 생겼어요. 평생교육이 스스로 물론 삶의 기쁨이라는 거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좀 더 남과 경쟁해서 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고 스스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림자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은 여성하고 굉장히 깊게 결부가 돼 있죠. 왜냐하면 가사노동 때문인데요. 여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림자 노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성이라는 것, 성적인 구별만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젠더라는 것은 흔히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이 젠더고 갖고 태어난 것이 성이라고, 섹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반 일리치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젠더는 아예 날 때부터 젠더는 있는 거고 오히려 성이 거꾸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암컷수컷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벌써 젖먹이만 떨어지면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하나의 공동체, 가족 내에서 해왔고 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생식기의 차이만 있고 언제든지 역할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통사회에서는 여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었어요. 그것이 부엌에서의 역할이든 가령 여자는 밭에서 김을 메고 남자는 논에서 일한다. 이런 것들이 젠더입니다. 여자아이는 거위나 닭을 치고 남자아이는 염소를 풀먹인다. 이것이 젠더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높낮이는 있을지언정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성으로 바뀌면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생식기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도 할 수 있고 여성이 할 수 있으면 남성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데 왜 그 성을 도입했냐면은 임금 노동,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전통사회의 옛날과 같은 성 역할, 젠더 역할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임금 노동, 상품 생산의 역할로 보자면 남자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여성을 집안에 묶어두는 그래서 여성에게 소비의 역할을 부여를 하고 남성에게는 생산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현대의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은 그러니까 얘기가 더 길어져 다른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림자 노동이 바로 여성과 남성처럼 그 산업노동, 임금노동, 상품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림자 노동이 있듯이 어떤 임금노동을 위해서 가사노동 또 그 그늘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노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성적 차별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차별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자 노동의 환경, 성적 차별의 환경에서는 여성은 이중의 차별을 겪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전통사회에서 했던 여자만의 필수적인 역할, 여자의 고유한 역할, 여자의 고유한 존재 가치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차별을 받고 두 번째로는 모두가 평등해진 사회에서 그 평등한 상품 노동, 상품 생산 노동에서 기회에서 또 배제가 되기 때문에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차별을 현대 경제에서 여성은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림자 노동이라는 것이 숨어 있고요. 그럼 코로나 시대의 그림자 노동은 어떻게, 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필이면 그림자 노동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노동이 서비스 노동이고 가사 노동이고 상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노동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그림자 노동을 하고 있고, 현대 지금 그 코로나 시대 이 IT 사회 비대면 경제에 올수록 더 그림자 노동의 종류가 많아지고 심해집니다. 우리가 키오스크, 그 식당에 들어가서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고 바로 밥을 타 먹죠. 요새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캐시어가 계산을 해줬잖아요. 스스로 내가 그런 역할을 스스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합니다. 배달, 자, 우리가 2,500원 배송료를 물면은 집에서 상품을 받죠. 하지만 그 2,500원만 내면 7,000원, 만 원이 들 배송료가 2,500원 내고 집안에서 편하게 받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택배 기사가 그 돈만 받고 자기가 무임금하는 그림자 노동의 부분을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밤 12시까지 택배 기사가 일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직접 시키려면, 예전에는 내가 가게에 가서 사왔다면 그것을 앉아서 받으려면,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려면 그 서비스를 외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자 노동이 돈을 안 내고 있었지 언제나 우리가 하고 있었던 노동이라는 거죠. 단지 유료화되고 외주화에 불과한 거죠. 그린 뉴딜이라든지 비대면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을 앞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타겟책이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경제 성장의 새로운 활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아무리 우리가 비대면을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싸고 사람을 만나고 자고 하는 것은 비대면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비대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대면해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경제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일은 누군가가 또는 내 스스로가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상품을 조달을 받으면은 조리를 해야 된다든지, 예전에 식당에 가서 돈을 내서 그걸 사 먹었다면 그걸 배달을 받아서 우리가 조리를 하는 방식으로 내 노동을 투여를 합니다. 그림자 노동이죠. 심지어는 조리된 식품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뚜껑을 열어서 밥상을 차려서 내가 먹는 것도 여전히 노동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그래서 비대면 경제, 그린 뉴딜, 수소차, 그 차를 사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됩니다. 임금을 받아야 되고, 지금 디젤 차를 수소차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상품 생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린 뉴딜, 비대면 경제가 과연 정말 말 그대로 비대면이냐? 이런 그림자 노동의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도 현대 시장 경제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삶을 회복하지 않는 한은, 상품에서 멀어지고 소비에서 멀어지지 않는 한은 이 그림자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국 일리치가 말하고자 한 것, 그림자 노동을 통해서, 그림자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현대의 시장 경제, 소비된 경제, 상품에 포악된 경제, 여기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 그것을 이반 일리치는 말하고 싶어 했고, 그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상품을 버리자는 말이냐? 옛날에 못 살았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결정을 하고 자기의 생존을 책임지고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자연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취해서 내 삶을 책임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자율적이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의 모습을 회복을 하자는 거죠. 자율적인 인간, 어디 상품에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본연의 삶을
인간 최고의 만족스러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히 생태주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낭비를 하지 않고 자연이 독점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제 생태는 자연히 보존이 됩니다. 생태주의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생태주의가 정치적인 의미의 생태주의, 단지 사라지는 동식물을 보존하자, 천연자원을 보존하자 이런 식의 생태주의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의 생태주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회, 그런 생태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만들어진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혹사시키거나 남을 착취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스스로의 필요를 절제를 하고 억제된 기쁨,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우애를 다지는 그런 우애와 기쁨의 절제된 사회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반 일리치는 콘비비얼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콘비비얼리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절제된 기쁨 이런 겁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석상에서 짓궂은 농담하면서 하지만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적절한 농담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기쁘게 서로 이야기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런 파티 석상을 콘비비얼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즐거운 절제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상품과 소비와 기술, 특히 현대 기술에 적정한 서로가 효율적으로 서로가 만족스러워 있는 최고의 효용치가 있다. 기술도 그렇고 적정선을 지키자. 절제된 사회의 기풍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자율적 삶과 행복을 높이는 길이다. 라고 이반 예치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치달아온 현대사회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츰 그런 운동들이 지방에서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세계를 같이 꿈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실수한 거는 잊어버리시고 잘한 이야기만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